있잖아요. 여러분도 매일매일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사건, 이런 것들을 접하죠.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해석하고 이렇게 나 스스로를 가르치면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직업이 그래서 그럴까요? 언젠가부터 내 감정들, 내 문제들, 나한테 생긴 사건들에 대해서 자꾸만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하려고 애를 썼어요. 왜냐하면 사람 사는 거 다르지 않잖아요. 나한테 생긴 문제는 바로 여러분한테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언젠가 나한테 물어보면 그래도 비슷한 이야기, 비슷한 답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과정을 쭉 겪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 감정들을 그냥 슬프다, 외롭다, 우울하다 이렇게 방치하지 않고 뭔가 끝까지 들여다보고 그리고 나를 위한 답을 내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과정이더라고요. 사는데 이 과정이 뭔가 생각해 봤더니요, 그게 정말 나를 지독히 사랑해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이었어요. 우리 살다 보면 되게 바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먹고 사는 게 바빠서 내 마음을 먹이고 영혼을 먹이고 키우는데 되게 등한시해요. 그래서 사실 모든 문제들을 남한테 묻죠. 대충 묻고 대충 답하고 그렇게 하면 그게 없어질까요? 아니요. 나중에 정말 그것들이 누적돼서 무거운 문제가 돼서 답할 수 없는 지경이 돼요. 그러면 막다른 골목에 가서 서 있게 돼요.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그리고 무섭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도 끝까지 생각하고 대답하려고 애썼어요. 그 모든 과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과정이었거든요. 나를 끝까지 배려하는 과정이었어요. 나를 한순간에도 방치하지 않으려고 애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대답하려고 애썼고요. 근데 정말 내가 굳이 심각하게 나한테 뭔가 묻지 않아도요, 그렇게 매일매일 사건이 생겨요. 사람 사는 게 그렇잖아요. 움직일 때마다 좋은 일 반, 힘든 일 반이죠. 또 제 문제 아니더라도 우리 직원들 문제, 애들 문제, 또 여러분들이 또 저한테 물어봐요. 아이들 문제가 내 문제고요. 또 사람들이 묻는 것도 내 문제잖아요. 언젠가 다 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가장 잘 살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떤 답을 내려야 될까? 이걸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인생은 사건 중심이 아니라 해석 중심이니까요. 그래서 나는 나를 사랑하는 답을 해주면서 사실 내가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많이 헤쳐나왔고요. 또 그거 덕분에 더 단단해졌어요. 참 사건은 불행인데 행운으로 해석한 적도 있어요. 또 사건으로 봤을 때는 딱 넘어진 거야. 그래서 넘어져서 무지 아픈 건데 또 제가 해석할 때는 그래도 넘어진 데까지는 왔구나. 이런 해석을 했어요. 신기하게도요. 자기 자신을 지독히 사랑하면 되게 엉뚱한 해석을 내요. 엉뚱하잖아요. 이거 불행인데 행운이라고 우기고. 우기는 것도 해석이에요. 그것도 인생이에요. 그 해석들이 하나하나 합쳐지면요, 그게 뭐가 되는지 아세요? 바로 내 인생의 방향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아주 사소하게 살면서 소소하게 생기는 여러 가지 인생들의 문제에 대해서, 생활의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끝까지 생각해서 낸 정말 지독한 사랑의 해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은 방향들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또 그 방향뿐만이 아니라 이런 방향도 있어요 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방향은 여러 가지거든요. 해석하는 데 따라서 정말 그쪽 방향이 이쪽 방향으로 변하기도 해요. 그러고 나면 인생을 보는 시각, 사건을 보는 내 마음 완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답은 바로 나를 가장 지독히도 사랑하는 그런 답입니다. 그래서 인생 미답은요, 나 스스로를 지독히 사랑하는 답을 내는 과정이에요. 그것이 바로 인생 미답입니다. 있잖아요. 살다 보면 굉장히 외롭고 쓸쓸해지고 뭐 또 비참해지고 뭐 이럴 때가 있죠. 제 경우는 상대에게 많은 기대를 했는데 그게 안 됐을 때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아이에게 큰 기대를 했는데 내 기대만큼 커주지 못하는 것. 또 남편에게 정말 많은 기대를 하고 그야말로 기대고 살았는데 어떤 보상이 오지 못했을 때 허탈감들, 이런 것 때문에 속상할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사는 게 힘들 때마다, 또 주변이 풀리지 않을 때마다 제 가슴에 비석처럼 마음에 새긴 글이 하나 있답니다. 혼자서 중얼중얼 외우는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쓸만한 건 바로 나야.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이 세상에서 가장 쓸만한 건 애들도 남편도 아니라고. 그들은 그들의 쓸만함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고 나는 나의 쓸만함을 내 스스로 증명해야 돼. 과연 나는 쓸만한 나를 쓸만하게 만들면서 살고 있나? 아니면 쓸만한 나를 제대로 써보지도 않고 남을 써보려고 하면서 나의 모든 걸 채우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면서 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반성을 많이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쓸만한 게 나야 라고 말했을 때 가끔은 외롭답니다. 또 고독하기도 해요. 이걸 다 내가 해야 돼?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쓸만한 나를 만들어가면서 계속 노력하다 보면 정말 내가 쓸만한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어지더라고요. 만약에 요즘 살다가 갑자기 주변이 나에게 도움이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서 또 내 기대만큼 움직여주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또 잘 풀리지 않는 인생에 대해서 원망하고 속이 상해서 내가 해체되는 경험,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으세요? 해체되지 마시고요. 다시 나 자신을 모아보세요. 그 해체된 나 자신을 모을 때 쓰는 최후의 주문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혼자서 내 가슴에 내가 얘기해보는 거예요. 나야, 나. 이 세상에서 가장 쓸만한 사람은 바로 나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언젠가 여러분이 스스로 정말 쓸만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있잖아요. 지금은 밖에서 녹음하고 있어요. 어디냐 하면 담양이거든요. 담양의 아주 이쁜 펜션에서 담양호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는 것도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언뜻 해보는데 사람이 갑자기 자기의 생활을 확 바꿔버리는 거 정말 쉽지 않죠. 근데 바꾸려고 그래서 바꿔지나요? 바꿀 수밖에 없는 운명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흐름을 타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인생에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되기도 하죠. 운명이 기회가 된다,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오늘 여기 주인과 차를 마시면서 아침에 잠깐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시작했냐 그랬더니
정말 하고 싶어서 했다기보다는 직장 다니던 남편이 갑자기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서 다닐 수 없게 됐고, 또 자신도 그렇게 건강이 안 좋아지게 됐고, 그래서 결단을 내린 거죠. 가장 걸렸던 건 어린아이들 아니었겠어요? 사실 교육 환경 자체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뭐 학원도 많고 뭐 그런 교육 환경 전혀 아니죠. 어제 막내 아들을 봤는데 어디 다니니? 그러니까 저 용면초등학교요. 그래. 몇 명이야 학생이? 니네 반에? 그랬더니 저 포함해요? 그래서 그럼 너 포함해야지. 그랬더니 네, 저 포함해서요 6명이에요. 반 아이들이 다 6명이래요. 밤에는 뭐하고 노니? 학교 끝나면 뭐하고 노니? 그랬더니 잔디밭에서 뒹굴고 논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 살다 보면 참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있죠. 내 뜻대로 도시에서 집도 사고 애들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살고 싶지만, 그러나 운명처럼 다가온 그것은 내 인생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 인생을 다른 방향으로 살게 하는, 다른 방향으로 살아보라는 신호가 아니었을까요? 그 신호를 불행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또 하나의 기회로 받아들인다면 또 여기에서 사는 그 가족들처럼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이곳에서 적당한 긴장감도 있고 또 적당한 행복도 있고,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잖아요. 결국은 내 인생의 배치도가 바뀔 때는 어떤 신호가 옵니다. 그것은 대부분 행운으로 온다기보다 급격한 변화로 와서 나를 놀라게 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새로운 시간을 타나보다 라고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있잖아요. 나이 먹어가면서 좋아지는 게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할 수 있는 것, 해낼 수 있는 것이 많아지더라고요. 젊었을 때 어디 감히 일주일 열흘 이렇게 여행을 가겠어요. 옛날에 30, 40대 때 그 부산에서 3일간씩 강의가 있잖아요. 그럼 부산에 갔다가 다시 서울로 오고 또 부산, 서울 이렇게 왕복했단 말이에요. 애들이 어리니까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애들도 어느 정도 크니까 부산에서 만약에 요즘에 3일간 강의 있다고 그러면 저 부산에서 그냥 자요. 뭐 남편한테 별로 미안하거나 죄책감 이런 거 별로 안 들어요. 애들한테도 물론이고요. 옛날엔 그랬거든요. 미안했었거든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지? 이게 도대체 무슨 배짱이지 내가? 그랬더니 이게 배짱이 아니고 자격증이더라고요.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바로 살아낸 자격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세요. 60대, 70대 되신 분들 한 달씩 집 떠나잖아요. 여보, 나 미국에 있는 애들 집에 갔다 온다. 뭐 이러고 한 달 가고 6개월 가고. 어마어마한 배짱이죠. 30대는 흉내도 못 내요. 가끔씩 30대들한테 물어볼 때 있어요. 올해 뭐 하고 싶어? 내년에 뭐 하고 싶어? 아니면 5년 안에 뭐 하고 싶은 거 없어? 그러면요. 대부분 그래요. 한 달간 해외여행 가고 싶다고. 그럼 제가 늘 말합니다. 너 못 가. 포기해. 그럼 얼굴이 울상이 되는 거예요. 울지 마라. 울 일 아니야. 왠지 아냐? 30대는 자격증이 없어서 못 가. 무슨 자격증? 살아낸 자격증이 없잖아. 그런데 묘하게도 그렇게 아이 키우면서 20년 열심히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아낸 자격증이 저절로 생겨요. 살기만 했는데도. 그 자격증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전에 전혀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하게 하고요. 옛날에 엄두도 못 냈던 것들을 해도 별로 죄책감도 안 느껴지고.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잖아요. 그럼 한 해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네 이렇게 느껴질 때 있잖아요. 내가 올 한 해 별로 성과도 없이 한 게 뭔가 이렇게 생각할 때 있죠. 아니에요. 있어요. 한 게 있죠. 1년 살아냈잖아요. 40에서 41 됐고 50에서 51 됐고. 자, 이렇게 1년 살아내면 우리가 별거 한 거 없어도 새끼 밥 먹고 사람들과 부딪히고
그리고 아이들도 큽니다. 제가 한 살 늙으면 꼭 애들이 한 살 더 먹더라고요. 이렇게 서로 살아내 가는 것, 그래서 1년 1년 더 나이 들어가는 것, 그것 자체가 사실은 위대한 업적입니다. 혹시 한 해를 보내면서 에이 나는 왜 이렇게 한 일이 없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속으로 자기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야, 그래도 자격증 하나는 건졌다. 뭐라고요? 1년 살아낸 자격증.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일도 많았는데 그거 넘겨냈고, 가끔씩 몸도 아팠는데 그것도 이겨냈고, 주위 사람들과 갈등도 많았는데 그것도 이겨냈고, 가끔씩 되게 우울하고 왜 사나 싶었는데 그거 덮어가면서 내가 살아냈구나. 그렇게 칭찬해 주셔도 돼요. 사실은 사람이 살면서 가장 힘든 것 자체가 그렇게 살아내면서 시간을 견디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라고 느껴질 때는 그래도 살아냈잖아 라고 스스로 매일매일 그 자격증을 확인해 주세요.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계시는 그 위치, 그 환경, 지금 하고 있는 일, 그것에 만족하고 사나요? 오늘도 제가 강의 가서 벌써 한 10년 차, 20년 차 이상 오랫동안 사업을 하신 여자 사장님들을 만나고 왔어요. 좋으시냐고, 그동안 일하면서 너무 좋았냐, 지금 만족하시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너무너무 힘들대요. 어떤 분들은 이걸 내가 왜 하고 있나, 미쳤지 내가 이 어려운 사업하면서 왜 이렇게 아이들도 못 보고 남편한테 좋은 소리도 못 듣고 왜 이러고 사나, 이렇게 너무 속상할 때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끔씩 눈물도 나고 그런데요. 근데 또 이 전업주부분들을 만나보면 또 뭐라 그러냐, 저 사실 꿈도 많았거든요. 그리고 나 사업 같은 거 하면 진짜 잘할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애만 키우고 집에 있으니 저 정말 불행해요. 너무 속상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어떤지 아세요? 나가서 일을 하는 여자건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여성이건 다 울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둘 다 울어요. 제가 내린 그 결론은요, 어쨌든 울면서건 속상하면서건 만족을 못하건 그렇게 막 속상하고 울면서 10년 이상 버틴 거면 거기가 맞는 거예요. 그 자리가 맞는 거일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현재 있는 자리를 탓하기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속상하기보다는 사실 이런 겁니다. 선택이라는 거, 물론 선택의 힘 되게 중요하죠. 근데 선택의 힘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걸 지속하는 힘이고요. 지속하는 힘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걸 상승시키는 힘이죠. 근데 이 세 가지 힘이 다 각각 달라요. 선택했다고 저절로 유지되는 거 아니고요. 유지했다고 저절로 상승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택했다면 꾸준히 그걸 지속시키고, 그리고 행복하다고 믿고, 그리고 매일매일 조금씩 하나씩 보태가면서 상승시켜가는 것, 내 선택에 힘을 보태가는 것,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보십시오. 이렇게 가끔씩 나 울기도 하고 속상할 때 많거든요. 일하다 보면. 근데 울면서 생각해요. 내가 울면서도 이렇게 이 자리를 지킨 건 그래도 아마 내 DNA랑 이거랑 나랑 잘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어요.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죠. 젊은이들수록 훨씬 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무엇인가 스스로 되어진 것을 본 적이 없으니까요. 과연 내가 뭐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번에 우리 딸이 대학을 졸업하게 되는데요. 아주 불안한가 봐요. 과연 내가 졸업을 하면 취업은 할 수 있나?
졸업하면 내가 엄마처럼 돈도 벌고 독립도 하고 자신감을 갖고 살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나 봐요. 사실 잘 살아내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의 비결은 과연 뭘까? 어떻게 저걸 이뤄냈지? 이런 상상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정말 꿈을 이룬 사람들 많이 만나봤잖아요. 그 결과는 뭐랄까 진짜 허탈했어요. 그 이런 거 있잖아요. 피부 좋은 사람한테 어떻게 이렇게 좋은 피부 유지하세요? 그러면 세안 꼬박꼬박 했대요. 참 들어도 안 들어도 똑같은 대답 그렇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뭐 그냥 졸지 않고 매일매일 꼬박꼬박 숙제 잘하고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대요. 참 허탈해지지 않나요? 그런데 미래를 불안해하는 사람에게 제가 할 수 있는 대답 역시 만약에 저에게 하라면 이건 역시 허탈합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들도 정말 나를 허탈하게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요. 되게 어리숙하게 이렇게 대답해요. 아,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저 왜 잘 됐냐고요? 글쎄 남들이 물어볼 때마다 비결 있냐고 자꾸 그러는데 비결 없어요. 저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산 것뿐인데 다들 하루를 열심히 살았을 뿐이지 무슨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식의 정확한 테크니컬한 기술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해봤죠. 과연 그들의 삶의 기술은 뭔가 봤더니 있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하루라는 거예요. 하루 안에 모든 것이 있었어요. 하루를 열심히 살았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그겁니다. 하루에 대한 확신 없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하루를 열심히 살다 보면 어제까지의 확신이 바로 오늘의 확신이 되고 오늘의 확신은 내일의 확신이 되고 내일에 대한 확신이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미래에 대한 내 꿈에 대한 확신. 말하자면 자신감이 되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대학 동창들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 친구들과 저와 2박 3일 여행을 갔거든요. 그런데 저 혼자만 일어나서 새벽부터 운동하고 점심 먹고 또 운동하고 또 일도 하고 중간중간 맛있는 거 먹고 수영하고 하여간 저 혼자 엄청 바쁘게 하루 종일 놀았어요. 그냥 정말 놀러가서도 무지 열심히 놀아요. 저는 새벽부터 놀아요. 애들 보니까 보통 한 아침 먹고 11시부터 놀더라고요. 근데 저는 벌써 6시부터 놀고 있었고 5시간 더 놀았죠. 그 친구들이 며칠 지나고 나더니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경아, 너 어디 가서 강의할 때 있잖아. 사람들에게 꿈을 이루는데 뭐 엄청난 테크닉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 마. 우리가 너 사는 거 가만히 옆에서 며칠 지켜보니까 얘 너 그냥 머슴이다 머슴. 하루 머슴이야 하루 머슴. 너 진짜 열심히 논다. 우리보다 3배 더 논다 얘. 너 사는 것도 그럴 거 아니야. 그 결과가 지금 너 같아. 그러니까 엄청난 테크닉 있는 것처럼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냥 너 사는 거 그냥 보여줘도 될 것 같아. 그렇게 자기들끼리 그냥 농담 반 진담 반 낄낄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막상 듣고 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만약에 제가 남들 보기에 무엇인가 이뤘다면 그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뛰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루를 확신 있게 살아내려고 내가 열심히 채웠기 때문이구나. 결국 남보다 하루를 더 바쁘게 채웠기 때문에 저절로 밤이 되면 미래에 대한 확신 그리고 내일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또 그 내일은 그 다음 확신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확신과 확신의 연결이었구나. 그런데 그 확신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열심히 뛴 그 결과였구나. 그 믿음이었구나. 그 믿음이 저절로 미래를 저절로 만들어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딸을 포함해서 불안해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 해주고 싶어요. 정말 불안하냐? 너무 불안하면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려고 애쓰지 마. 어차피 안 생기거든. 그건 그냥 내 하루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고 한번 애써봐. 그럼 저절로 내 미래가 확신 위에 서게 될 거야. 라고요.
있잖아요. 귀찮아서 놓친 기회들, 그때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얘기 듣고 보니까 갔었으면 좋았을걸 하는 생각,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죠? 제가 요즘에 두 군데를 갔단 말이에요. 미술 그림전 한번 보러 갔었고, 또 얼마 전에는 피아노 연주회를 보러 갔었어요. 물론 다 귀찮았어요. 씻어야 되고 화장해야 되고 옷 갈아입어야 되고. 그리고 그날 강의가 없는 날 하루 정도는 푹 그냥 평상복 입고 그냥 뒹굴거리고 싶었단 말이에요. 이제 뭐 아무것도 없는 하루가 텅 빈 스케줄에 그런 게 하나가 중간에 뭐 1시, 2시 이렇게 탁 끼면, 물론 내가 잡은 스케줄인데 하루 전부터 후회해요. 미쳤지, 내가 왜 이거 간다 그랬을까? 점심 약속 왜 잡았을까? 하지 말걸. 이렇게 후회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약속을 잡았으니까 또 가는 거죠. 가기 직전까지 괜히 간다 그랬다. 그림 봐봤자 별거 있겠어. 연주회 가봤자 별게 있겠어. 그냥 CD로 듣지 그냥 인터넷으로 보지 그런단 말이죠. 근데 참 신기하죠. 가면 대단한 게 있어요. 이유들이 있구나, 이렇게 찾아오는 것은. 얼마 전에 마크로스크 그 그림전을 보면서 정말 너무 좋은 그림 하나가 마음에 드는 그림이 있더라고요. 저는 원래 그림 볼 줄 모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 그림 앞에서 굉장히 끌렸고, 제가 그 그림에 빅뱅이라는 제목을 하나 달아주고 왔어요. 마음에 너무 좋아서 다음엔 좀 귀찮더라도 움직여야지. 일단 내 몸이 움직여서 현장에 가면 내 몸이 움직이지 않고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머릿속으로 판단한 것 10배 이상의 가치가 움직임에 있거든요. 정말 귀찮죠. 근데 또 피아노 연주에 그 연주하시는 분이 이제 오라고 해서 간다고는 했는데 또 하루 전날부터 후회되는 거예요. 괜히 간다고 했다. 그냥 CD로 들을 걸. 현장에 가서 듣는데 그 연주하는 사람의 손끝, 그것을 연습하느라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그 열정 이걸 현장에서 느끼니까 또 그 음악 들으면서 노트로 한 장 정도 이렇게 내 느낌을 쓸만한 것들이 가슴에서 올라오더란 말이죠. 몸이 움직이지 않았으면 그야말로 CD 조금 들었을 때 느끼는 감동 정도였을 텐데, 그 10배의 감정과 10배의 생각들, 상념들이 막 올라온단 말이죠. 결국은 머리로 살지 말아야겠구나. 몸으로 살아야겠구나. 몸이 이렇게 내 몸을 딱 버티고 지탱하고 있는 이유는 머리 들고 다니라고 몸이 있는 게 아니라 가서 직접 몸으로 가서 보고 머리에다가 전달해 주라고 몸이 있는 거구나. 근데 왜 이렇게 팔다리를 움직이기 싫어했을까 라는 생각을 또 요즘에 했습니다. 많이 반성했거든요. 우리 직원 중에 가자 그랬더니 귀찮아서 안 간 직원이 있어요. 갔다 온 저보고 너무 부럽다고, 다음에 꼭 자기 데리고 가라고. 그래서 그래 가자. 그러고 얼마 전에 또 하나 건수가 있어서 같이 가자 그랬더니 또 귀찮아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귀찮으면서 빠져나오는 게 엄청나게 힘듭니다. 우리 머리로 원격 조절하면서 살려고 하지 말고 몸을 좀 데리고 다녀보죠. 그래서 그 몸이 느끼는 대로 인생이 흘러가는 것,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게 두지 말고 몸이 움직여지는 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는 것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역시 부지런한 것만큼 인생을 느낄 수 있는 건 세상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있잖아요. 목소리가 좀 코맹맹이 소리가 나죠. 제가 감기가 걸린 지 한 일주일 됐는데 다행히 기침은 안 나는데 아직도 코맹맹이 소리가 좀 많이 나네요.
우리 집에 있으면 위층에서 소리가 나요. 콩콩콩콩콩콩콩콩콩. 아이가 뛰는 거죠, 위층에서. 일명 우리가 층간소음이라고 부르는 그 큰 이슈 말입니다. 근데 우리 딸이 지금 12살이잖아요. 같이 부엌에서 뭘 하고 있는데 위에서 아이가 콩콩콩콩 막 뛰는 소리가 다다다다 들리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아우, 쟤 엄청 뛴다. 그랬더니 우리 딸이 12살짜리가 이러는 거예요. 5살인데 뛰지 엄마. 그럼 안 뛰어? 응? 네가 어떻게 알아? 너 쟤 5살인지 봤어? 그랬더니 발소리가 5살이잖아. 그거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엄마 몰라? 엄마 어렸을 때 안 그랬어? 엄마 5살짜리는 원래 내가 뛰어볼까? 5살처럼? 이렇게 뛴다고. 나도 5살 땐 그렇게 뛰었어 엄마. 어떻게 뛰냐? 뒤꿈치부터 닿는다는 거예요, 땅에. 그래서 콩콩 소리가 난대요. 근데 어른이 될수록 발 전체가 닿고 또 더 어른이 돼서 조심하면 발 앞으로도 걸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딸 하는 말이 엄마 5살짜리는 절대로 앞꿈치로 걸을 수 없어. 그럼 넘어질걸? 쟤네는 뒤꿈치부터 걷는 게 정상이야 엄마. 아니면 뒤꿈치부터 해서 발 전체가 다 닿게, 그래야 안정감 있게 갈 수 있지. 나도 그랬어. 어른들은 정말 이상해. 엄마 쟤 보고 뛰지 말라는 건, 소리 내지 말고 걷거나 뛰지 말라는 건 쟤 보고 저 집에 살지 말라는 얘기야. 뛰는 게 정상이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나도 그랬을 텐데. 여러분, 사람이 인간관계를 할 때 상대방을 이해한다라는 건 굉장히 심플한 진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경험과 가까울수록, 그 사람의 시간과 가까울수록 저절로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과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사람의 시간과 멀리 떠나오면 떠나올수록 우리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식이랑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 벌써 그 시간을 30년 이상 지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 딸이, 대학생인 딸이 도대체 치마를 왜 이렇게 짧게 입는지, 무슨 레깅스가 그따위인지, 세상에 웃도리만 입은 건지, 밑에를 입은 건지 안 입은 건지, 왜 이렇게 웃도리를 아랫도리를 덮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가만히 제 대학교 때 20살 때로 돌아가 보니까 나도 최대한 이상하게 입으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우리 엄마가 늘 그랬어요. 엄마가 해준 거 없지 지랄하고 저렇게 이상하게 입고 다닌다고. 나는 우리 엄마가 훨씬 더 이상했거든요. 도대체 뭐 나쁘고 증평 아줌마가 돼서 서울을 걸어 다니면 얼마나 웃기라는 얘기야. 막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아이들과 대화가 안 되는 이유는 그 시간차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그 시간을 좁히려고 노력하지 않고 너무 먼 거리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도대체 서로 이해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우리 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제가 옆에서 뜨끔하면서 반성을 많이 했답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 30년의 거리차를 좁히지 못하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아이와 대화를 한다면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더 멀게 하고 그 거리만 확인할 뿐이잖아요. 관계가 절대 좋아질 리가 없죠. 한번 시도를 해보시죠. 만약에 딸이 초등학생이다. 그 아이와 얘기를 한다 그러면 타임머신을 타고 초등학교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초등학교로. 그래야 그 아이와 대화할 수 있고, 대학생인 딸과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딸의 시간으로 들어가서 나도 그 모습이 되어서 좁힐 수 있는 최대한 시간, 그 거리를 좁혀야 우리는 들릴 만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멀수록 너무 멀어서 소리만 지를 뿐 그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참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그 살아가는 깨달음을 느끼게 되네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 시간 속으로 가서 대화하기. 아마 훨씬 더 다른 대화를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있잖아요. 얼마 전에 잘 아는 후배가 남자 하나를 만났어요. 이 남자는 어떤 남자냐? 너무 세심하게 배려를 잘하고 제 후배를 무진장 세심하게 챙겨주는 그런 남자예요. 제 후배는 어릴 때부터 엄마가 맞벌이를 했거든요. 근데 엄마 되게 터프해요. 세심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거에 대한 갈증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결혼하면 꼭 세심하고 나를 잘 챙겨주는 남자를 만나야지. 근데 드디어 만난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기로 마음먹었죠. 근데 얼마 전에 이 남자친구랑 친구 결혼식에 가다가 아주 경미한 교통사고가 났대요. 그래서 둘이 하루 정도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퇴원을 했는데 이 남자친구 정말 세심한 거예요. 교통사고 났던 이야기를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한대요. 그때 내가 너를 왜 데리고 갔을까? 내 친구 결혼식이 그게 뭐라고? 너를 왜 태웠을까 옆에다가? 그때 너만 안 데리고 갔다면 정말 지겨울 정도로 너무 세심하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사고 후유증 없었거든요. 그 남자가 후유증이에요. 결국 그 남자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헤어지기로 마음먹었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야, 이렇게 작은 일에 이 남자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을 쓰니 결혼하면 큰일들 얼마나 많겠어. 야, 결혼하면 큰일 났다 이 남자. 이 남자랑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뭔가 같은 남자라는 생각이 안 드세요? 이 사람 지나가다가 언뜻 저 목걸이 예쁘다 그러면 세심하게 기억했다 그거 사줍니다. 참 세심하죠. 자, 이 남자 또 어때요? 야, 내가 그때 그 결혼식에 너를 왜 데리고 갔을까? 그때 너만 안 태웠으면 교통사고 안 났을 텐데 너 안 아팠을 텐데 세심하지 않아요? 이 남자 뭔가 같은 남자다라는 생각 드시죠? 자,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이 나에게 행하는 모든 행동은 사실 하나의 힘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걸이 사다 주는 세심함은 너무 좋고요. 교통사고 후유증처럼 그때 내가 너를 거기 왜 데려갔을까 하는 이런 세심함은 너무 싫죠. 같은 세심함인데 우리는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너무 싫고 그럽니다. 사실 인간은 알고 보면 양면색종이 같아요. 한 사람인데 그의 색깔은 나에게 전달되어질 때 노란색, 까만색 이렇게 서로 다른 양면색종이 같죠. 나에게 신경 써주고 예쁜 걸 사다 주고 기억했다가 모든 걸 처리해주는 세심함은 노란색이고요. 끊임없이 교통사고 얘기하는 그 세심함은 검은색이고요. 노란색과 검은색의 양면색종이가 바로 그 남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노란색은 좋고 검은색은 싫잖아요. 그래서 검은색 싫어서 나 이 남자랑 못 살아. 나 이렇게 쫀쫀하고 세심한 남자랑 못 살아. 그리고 확 찢어버리면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정말 나를 그렇게 챙겨줬던 노란색 세심함도 같이 날아가 버리죠. 양면에 같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식에 대한 양면은 정말 쉽게 이해하죠. 안 좋은 면을 보다가도 기어이 색종이 뒷면을 확 뒤집어서 이해하고 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한번 볼까요? 우리 애는요 도대체 얼마나 고집이 세고 말대답을 꼬박꼬박 하는지 아주 그냥 내가 걔 때문에 못 살아요.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 뒷면을 확 뒤집죠. 우리 애는요 자기 철학이 있어요. 왜 뒤집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사랑하지 않고 나쁜 면만 보면 내가 괴로워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기어이 뒷면을 뒤집는 거죠. 사람들은요 뒷면이 있다는 거 모를 것 같으세요? 아니요, 알아요. 특히 자식은 뒷면이 있다는 거 알고 속상하면 뒷면 뒤집어서 그래도 우리 애가 쓸만한 데가 있지 이렇게 인정하고 살아요. 그런데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직장 상사? 사실 계속 나쁜 면만 보죠. 물론 뒤집으면 그게 좋은 면이 있다는 거 알죠. 그러나 절대 뒤집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어쩌면 우리는 미워하는 힘으로 인간관계를 버티는 것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어머니? 물론 나쁜 면 있죠. 근데 뒤집으면 좋은 면이 있어요. 그 모든 좋은 면의 힘은 사실 나쁜 면의 힘과 같은 거거든요. 하나의 힘이거든요. 하나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두 가지 면이죠. 그런데 우리는 기어이 나쁜 것만 보지 좋은 것은 뒤집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 때문에 가장 힘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나죠. 나쁜 것만 보고 살면 그것 때문에 계속 원망하면서 관계도 틀어지고 내 마음도 힘들어지거든요. 혹시 인간관계 중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있으세요? 그럼 한번 뒤집어 보세요. 사실은 양면 색종이인 거 다 아는데 일부러 단면만 보고 지낼 수도 있어요. 뒷면을 보시면 결국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또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내 눈앞에 펼쳐질 겁니다. 미워하는 사람 이해하게 되면 억울하다고요? 아니요. 덜 억울할 거예요. 분노하고 원망하면서 사는 것보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사는 게 사실은 우리를 훨씬 덜 억울하게 만듭니다. 있잖아요.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주로 누구한테 물어보고 결정을 하세요? 우리는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사람에게 물어봐서 그들의 의견이 좋다는 쪽으로 가는 것이 훨씬 그 확률상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남한테 묻는 게 늘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남자를 사귀면 좋을까? 내가 무슨 대학을 가면 좋을까? 요즘 어떤 전공을 택하면 좋을까? 내가 직업은 어떤 걸 가지면 좋을까? 자, 이런 것들이요. 사실은 그렇게 남한테 물어보고 결정해야 될 것들이 아니죠. 사실은 일단 결정이 나면 내 온몸과 온마음을 써서 해야 되는 일들이잖아요. 그냥 나 오늘 무슨 버스 어느 버스 탈까? 아주 사소하게는 나 여행 어디 갈까 정도는 남한테 물어봐도 되겠네요. 그리고 그들이 추천하는 대로 가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되고 어떤 남자가 좋고 내 꿈이 무엇인지 내가 뭘 배우면 좋을지 이런 모든 것들 있잖아요. 내 몸과 마음이 전폭적으로 투자되어지는 것들에는 남의 의견은 10% 이상은 끼면 안 되죠. 그 남에는 죄송하게도 부모님도 포함입니다. 내 육체가 투입되는 일에는 남의 육체가 하는 말은 10% 미만이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육체가 투입되기 전 내 육체 안에 있는 내 마음한테 충분히 물어봤어야 돼요. 그래야 육체와 마음이 의기투합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해놓고 나서 이것이 아닌 것 같다고 했을 때 그 책임을 만약에 남에게 돌릴 수 있다면 우리는 내 육체의 끝까지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래 남들이 하는 대로 했더니 별로였구나. 그럼 또 남들한테 물어봐서 다른 결정을 하는 거죠. 이러다 보면 결국 남의 의견에 내 육체가 쓰여지는 형태가 된단 말이에요. 아이들을 어떻게 기르십니까? 어렸을 때부터 네가 생각해봐, 네가 생각해보고 그것이 어설프다 할지라도 완성도가 매우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아이의 생각이고 그 아이의 생각에 따라서 자기 육체가 투입되고 거기서 나오는 결과를 갖고 아이가 무엇인가 또 다른 결정을 하게 될 때는 일단 적어도 책임을 배우게 되죠. 그리고 자기한테 묻는 방법을 배우게 되죠. 나한테 끝까지 나와 끝까지 대화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더 깊게 생각해야 되겠구나. 결국 세상은 내가 한 생각과 그리고 내 육체가 어우러져서
그것이 삶의 중심이 된다라는 거, 어른이건 아이건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 여러분, 혹시 요새 뭐 중요한 거 결정할 거 있으세요? 절대 남한테 묻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묻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육체를 쓰시기 바랍니다. 있잖아요. 인생의 파장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만약에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한번 해볼까요? 그 사람과 너무너무 정말 미칠 듯이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떠나고 나면 어때요? 딱 그만큼, 정말 딱 그만큼 죽을 것처럼 힘들죠? 우리가 사는 동안 굉장히 기쁜 일들과 그리고 죽을 것처럼 힘든 일들, 그 파장을 계산해보면 동일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자, 만약에 누군가를 사랑했는데 그냥 고만고만하게 사랑했어요. 헤어지면 어때요? 고만고만하게 힘들죠? 결국은 동일한 파장으로 행복과 불행이 같은 경험 속에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무리 행복해도 1만큼 행복하고, 아무리 불행해도 마이너스 1만큼 불행한 거구나. 딱 그만큼의 파장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구나. 살면서 그런 지혜를 가져보면 어떨까요? 굉장히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럼 이만큼 언젠가는 올라갈 거야.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너무 행복하세요. 그럼 언젠가 이만큼 힘들게 되겠구나.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힘든 것을 해석할 때 1과 마이너스 1 기법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저는 가끔씩 이걸 사용할 때가 있어요. 아주 힘든 일을 겪을 때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만큼 좋았었구나. 그래서 이만큼 힘든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요, 지금 이 불행이 너무 억울하거나 부당하다고 느껴지지 않거든요. 우리는 힘들 때 그 힘든 것을 사실은 훨씬 더 크게 계산합니다. 내가 행복했던 것을 1로 친다면 지금 불행한 것을 한 마이너스 50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안 내려가도 되는 데만큼 마이너스 50까지 확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깊게 내려가면 어떻게 올라오겠어요? 헤어나오지 못하죠. 너무 깊으니까요. 고통이 깊어질 때는 내가 올라올 수 있는 수위만큼만 마음으로 계산해 보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건 마이너스 1 이상은 아니야. 내려가지 않아. 왜냐하면 모든 행복과 불행의 파장은 1과 마이너스 1 그 사이에서 움직이니까. 그게 리듬이고 그게 파장이니까. 자, 그런 리듬을 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행복할 때 너무 행복해서 기절해서 죽거나 아니면 너무 불행해서 죽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때요? 안 죽잖아요. 미치도록 행복해도 미치지 않고요. 죽을 만큼 불행해도 죽지 않잖아요. 계속 행복과 불행 사이를 왔다 갔다 살아내면서 오가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1과 마이너스 1, 그 규칙적인 파장 때문입니다. 딱 그만큼의 오르락 내리락이요. 지금 너무 힘드세요? 그러면 그 힘듦을 마이너스 1이라는 규칙의 파장 안에 넣어두세요. 곧 1로 올라갈 겁니다.